안녕하세요. 중앙성가대학교 포교사역부의 김흥철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찰 음식의 치유 명상 원리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음식은 사실 인도에서 불교가 2700여 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동아시아로도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에는 1700년 전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불교가 자리 잡으면서 사실 그 사찰 음식은 이제 그때부터 한국 문화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합이 되면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도에서의 그 사찰 음식은 탁발 음식이나 공양 음식이기 때문에 인도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또 문화에 부합하는 그런 사찰 음식 전통이 생겨났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한반도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다소 다른 문화적인 토양 속에서 사찰 음식이 형성되게 됐습니다. 사찰 음식은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각 국가의 문화 양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찰 음식을 먹느냐는 그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 사회도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음식 문화와 또 이 사찰의 이 전통 문화들이 결합이 되면서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찰 음식은 사실 사찰에서 스님들이 수행하시면서 드시는 음식, 그것을 사찰 음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찰 음식도 음식을 조리하시는 스님이나 또 그것을 드시는 공양을 받는 스님들이 또 지역별로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이 있고 다양한 조리법이 있어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이것만이 사찰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찰 음식이 사찰에서 드시는 음식이지만 마을집에서 드시는 음식과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찰만의 음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찰에는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율장 정신에 부합하는 사찰 음식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선정과 지혜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찾았기 때문에 마을의 일반 음식과 사찰에서의 사찰 음식은 지향점과 또 방법들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나타나게 됐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사찰 음식이 갖는 위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사실 이 사찰 음식은 불교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나라 그 사회의 자연 환경이나 사회 문화가 내포된 그런 음식을 사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 사찰 음식을 드시는 목적은 사실 수행의 과정에서 드십니다. 그러나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시면서 결국 그 수행의 결과를 회양하면서 그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한 그런 음식으로 이제 회양을 하시죠. 그러니까 물론 이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이지만 그런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을 또 일반인들과 같이 나눠 드시기도 하고 또 그 공덕을 회양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사찰 음식의 고유한 특성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공양을 올리는 음식이에요. 이 본래 불교에서는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는 사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은이 삼보, 불법승 삼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음식,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음식,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음식, 그 다음에 국토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그 사은에 보답하는 음식이 바로 이 공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스님들은 아침 조성 예불을 하실 때 부처님께도 맞이 공양을 올리고 또 다른 함께 수행하는 스님들에게도 공양을 올리면서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음식이 사찰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찰 음식의 정체성, 이건
제가 이제 사찰 음식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삼보 공양식이다. 이 삼보 공양식은 또 안에 진설 음식이 있습니다. 진설 음식은 제를 지낼 때 이런 음식들을 그 진설해서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을 올린 음식을 다시 대중들이 나눠서 먹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삼보님께 공양을 올리는 제의식이나 이럴 때 공양을 올릴 때는 형식과 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모양 등을 갖춰서 올리는 공양식이죠. 그 다음에 수행정진식으로 사찰 음식은 또 활용이 됩니다. 수행정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내면에 있는 악근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선근을 증장시키기 위한 그런 수행의 과정에서 드시는 음식이죠. 그래서 그런 수행의 과정에서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제한하는 음식들도 있고 안 드시는 음식도 있고 이래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해양식이죠. 무진작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함께 그 뭐 음식을 나누는 베푸는 그런 음식을 이제 대중해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승가대중이 사찰 안에 계시면서 건강을 위한 건강식도 이런 대중해양식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삼보공양식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진설식 이것은 이제 그 제의식을 봉행할 때 큰 상을 차려놓고 그 단에 그 단에다가 음식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이 음식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음식은 뭐 이제 그 조리하지 않은 생쌀 또 콩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통이 마지를 올려서 밥을 지어서 공양을 올리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또 대중들이 나눠 먹으려면 익힌 음식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죠. 떡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사진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찰에서 하는 제 중에서 천도제, 영산제, 수륙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식구제도 있습니다. 또 유교식 제사를 절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유교식 제사라고 해도 절에 오면은 공양을 올리는 제의식, 보시를 하고 공양을 올리는 베품의 의식이라고 해서 제의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유교적인 제사 의식이 불교에서는 제의식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보의 공양을 올릴 때는 이제 삼보에 귀의하는 그런 의식과 함께 상단에 떡이나 과일 등을 공양을 올리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사를 봉행할 때 그 제상에 올리는 음식도 이제 불교에서는 다른 유가나 또는 마을에서 제사를 지낼 때와는 다른 특징이 있죠. 절에서는 육류를 사용하지 않으니 육류 공양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류도 공양을 하지 않죠. 일반 유교식 제사에선 그 육회공, 날짐승, 들짐승, 물짐승 다 합해서 다양하게 공양을 제 음식을 차리는 데 비해서 불교에서는 그런 건 다 빠지죠. 그래서 채식 위주로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남방불교에 가면 사찰에서 물고기를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금강성 불교인 티벳 불교나 몽골 이런 데서는 양고기를 드시기도 합니다. 사찰에서. 근데 그것은 그 육류를 먹을 수밖에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마라 이건 안 된다 이런 금기식 같은 것을 직접 말씀하신 거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그래서 사찰에서 음식을 드실 때는 청정식이라고 이제 그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그 청정식은 불견, 불문, 불의 이 세 가지에 저촉되지 않는
음식은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서 어떤 음식은 드셔야 되고 어떤 음식은 드시지 말라.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도 초기 불교가 이제 전개되는 그 상황에서는 신도들이 공양을 올렸으니까 그 공양을 올릴 때는 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맛있고 그리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을 올렸고 그것을 받은 수행자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다 드실 수가 있었는데 다만 신도들이 이제 지혜롭게 어떻게 스님들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기식이나 이런 것들이 초기 불교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그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간이 지나고 대승불교에 오면서 이 사찰 음식의 문화가 변화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은 남방 상자부 불교의 사찰에서는 생선을 절여서 드셔요. 저도 뭐 미얀마나 태국의 절에 가보니까 점심 공양을 준비할 때 이런 생선을 조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생선을 드시는데 그 라오스에서 온 불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라오스 불교에서는 그 4발 달린 짐승이나 2발 달린 짐승은 안 먹는다. 그러나 다리가 없는 무종류 어류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 불자들도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뭐 이런 또 태국이나 미얀마 일부 그 불자들이 어류는 드시지만 육류나 조류 같은 이런 고기는 안 드시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그렇게 규범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 남방불교에서는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 일종식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종류를 가리지는 않았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에서는 하루에 3끼를 드시는 문화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 3끼를 남방에서 한 끼 드시는 음식을 셋으로 나눠서 드시면서 소식 적게 드시고 또 그 제철 음식, 바로 공양식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 음식의 문화는 채식 문화가 바탕이 되고 거기에 콩 요리가 중심이 되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그런 음식의 사찰 음식의 전통이 조금씩 형성이 됐죠. 아까 이제 진설 음식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천도제, 수륙제, 이제 수륙제의 장면이거든요. 영산제 이런 게 봉행이 될 때 이렇게 그 음식들을 진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양을 올릴 때 진설을 해서 그 형식을 갖춰서 음식을 나열해서 놓는 것. 이걸 진설 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정진식, 건강식인데 이 수행정진식은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음식이라서 사실 음식의 내용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 수행정진식은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수행정진식의 경우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에 따라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이 계율의 정신에 따라서 실천하는 마음으로 드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의 그 수행은 탁발 수행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드시면서 일종식이고 그 다음에 7집을 가서 탁발을 하니까 7가식 그리고 한 집마다 이렇게 순서대로 7집을 다니니까 차제걸식 건너뛰면 안 되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다. 오후불식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수행 정진식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탁발식이나 공양식. 탁발식은 스님들이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탁발하는 방식인데 공양식은
그 신도나 불자들 또는 뭐 왕이나 귀족들이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그런 공양을 올리는 음식은 그 초청하는 불자들이 자기네가 스님들께 올리고 싶은 음식을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각 지역의 문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공양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스님들께서 대중을 이루고 있으면 그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4분 이상 계시면 대중이라고 말합니다. 4분 이상. 그래서 4분 이상 계시면 이 바루를 준비하고 그리고 음식을 배식을 해서 바루에 음식을 담아서 드시는 이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사찰에서 많은 대중이 함께 공부하시는 선방이나 수행하시는 선방이나 강원 또는 유론 또 강원 유론 선원이 아니라고 해도 일정 수 이상의 스님들이 함께 기거하시면서 수행하시는 공간 사찰에서는 그런 바로 공양식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배분하고 드시고 또 이렇게 설거지하는 게 바로를 나열해 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매우 이제 정형화되어 있고 이 어디서나 비슷한 문화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바로 공양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 이제 마을집 이 세간에서는 뷔페 음식하고 이제 비슷하다. 그런 뷔페식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스님들께서 드시는 뷔페식인데 아주 간결하고 소찬의 이런 이제 음식 문화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 정진식에서 이 수행의 목표는 악근을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선근을 증장시키기 위한 그런 음식으로 이제 그 섭취하는 것이다. 이런 수행의 정신이 이제 반영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수행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몽골에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갔는데 간단사라는 절에서 음식 대접을 받았거든요. 간단사라는 절이 그 몽골 울란바토르의 매우 큰 절인데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이제 그 식당이죠. 또 거기도 또 절 안에 있는 식당인데 거기서 음식을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음식들이 양고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양고기를 드신다거나 몽골이나 티벳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 습을 드시는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영하 20도, 30도가 되는 아주 추운 지방에서 스님들이 체력을 보존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고칼로리의 식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드시는 것이죠. 그런 문화를 뭐 우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선택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종단에 따라서 그 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해서는 종단마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찰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문화로 이해를 해주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공양식은 이제 우리나라는 사조 바루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바루가 네 개의 그릇으로 되어 있는 걸 사조 바루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초기 상자 불교에서 탁발할 때를 보면은 바루를 1개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자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준비해온 음식을 절 앞에서 또는 마을 어귀에서 스님들에게 이렇게 넣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스님들이 집집마다 앞에 가서 이렇게 서서 탁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탁발이 하루에 한 번 하는데 하루에 한 끼를 드시기 위한 것도 있으나 실제로는 이 탁발은 그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 탁발을 나서는 이 문화들이 수행의 과정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그래서 이 불자들은 수행하시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외호하기 위해서 음식을 직접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공양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회양식은 이 사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찰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삼재팔란에
휩쓸려서 고통을 겪고 있고 기근이 들어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을 때,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또 전쟁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칠 때, 이럴 때 그 피해자들을 구휼하기 위한 그런 그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그 대중을 구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되기 위해서 또 기근이 발생해 가지고 대중을 구휼할 때는 사찰에서 지키는 전통을 깰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음식에 관련된 계율은 소속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기근이 들고 사람들이 체력이 약해지면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사찰에서 고기를 구해서 그걸 조리한 음식을 대중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대중을 구휼할 때는 스님들께서 수행에서 지켜가는 계율의 적용을 잠시 중단시킬 수도 있다. 대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많이 한 게 죽입니다. 죽. 그래서 사찰에 죽소라고 죽을 끓이는 그 곳을 두고 후원해서 죽을 끓여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죽을 드리는 그런 문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제 이 죽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스님들이 모두 오셔서 봉사를 하시면서 대중들에게 죽을 끊임없이 끓여서 나눠주는데, 죽을 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음식의 양을 늘리는 의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음식을 드리려고 그러면 그 물을 부어서 음식의 양을 늘려야 되는 문제도 아마 뭐 없지 않겠으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죽이 소화도 잘 되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죽식을 드시고, 저도 백담사라는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백담사에서 그 잣죽을 끓여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공양을 잣죽으로 이제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 백담사의 그 당시 전통은 아침마다 스님들이 잣죽을 드신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온 대중들에게도 잣죽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잣죽의 전통이 최근까지도 절에서 이제 아침 공양식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문화가 있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요즘 그 사찰에 신도들이 이제 다양하게 오고, 그 다음에 음식을 조리하는 분들도 이제 국적이 다양해지잖아요. 뭐 조선족도 계시고 또 동남아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유의 우리나라 보살님들도 함께 이제 후원해서 공양을 준비하는 하다 보니까 국적 없는 사찰 음식이 되기도 하고, 또 전통적인 사찰 음식 그 문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사찰 음식 관련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찰 음식의 그 종류나 또는 재료 또 조리 방법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서 백서도 만들고, 또 그 사찰 음식 강의도 해서 사찰 음식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스님들만의 음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만이 드셨던 수행식과 대중 공양식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 사찰 음식의 변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탑골공원이 있어요. 종로 3가에. 그 원각사라고 그 심고감 주지신 원경 스님께서 요 원각사라고 하는 조그만 포교당 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원경 스님께서는 이제 그 신도님들과 함께 그 원각사라고 하는 절을 복원하고
또 절을 통해서 그 탑골공원에 있는 그 원각사 탑이 있어요. 예, 그것을 기점으로 그 원각사의 옛 그 터를 좀 복원해서 불교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으시고, 또 더불어서 그 탑골공원을 찾는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끼니를 이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 음식 공양을 올리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불교계에서 체계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대표적인 이 대중공양의 그런 사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찰 음식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느냐, 어떻게 배식하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 뭐 또 어떻게 설거지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수행의 과정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사찰 음식의 특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식입니다. 연식. 그래서 그 연으로 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종식, 죽반이시, 소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음식을 어떻게 드시느냐. 그 죽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2끼를 드시는데 아침죽, 뭐 점심밥, 뭐 이렇게 드시는 그런, 뭐 아니면 아침죽, 저녁밥. 본래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는요 하루에 2끼 먹는 문화였어요. 3끼를 먹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끼도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많았죠. 그 당시 조선시대 중기에도 사실 3끼를 제대로 들질 못했어요. 일반 사회 구성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도 이렇게 하루에 2끼를 드시니까 아침 공양에 죽, 저녁에 밥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고, 점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불교 용어입니다. 마음에 점을 찍듯이 간단하게 먹고 넘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점심이 됐는데, 여하튼 그런 그 전통 문화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에 이런 이제 마하바가에서 음식을 공양을 올리면 공덕이 10가지가 있는데, 음식은 생명을 공양을 올리는 의미가 있다. 한 끼 음식을 먹으면 한 끼만큼 더 생명을 연장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한 끼의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한 끼의 생명을, 한 끼만큼의 생명을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음식을 먹으면 이뻐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와 이제 그 관계가 돼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과식을 하면 안 되지만 적당하고 적절하게 음식을 먹으면 아름다워지고, 또 삶의 활력을 느끼고 즐거워지고, 그 다음에 지혜도 증장될 수 있고요. 또 배고픈 것도 해소할 수 있고, 목마름도 사라지고, 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내면에 여러 가지 그 기운의 조합들,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순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적당히 음식을 먹었을 때 뱃속도 청결하게 되고 소화를 촉진시키고, 이런 음식의 공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양을 올리는 그런 곳에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선방에서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계시면 신도님들이 가셔서 선방 공양, 대중 공양을 가시는 것이 또 이렇게 그 공덕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식의 전통이 생기는데, 연식은 연꽃의 잎, 줄기, 뿌리, 열매 이런 걸 모두 식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 재료는 그렇게 버리지 않고 다 쓰는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죠. 알뜰하게 연을 활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로 공양식에서 평등 공양이라는 의식,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서 평등 공양, 차별보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공양은 그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같이 먹는다. 그래서 한 식구가 된다면 그 식구는 같은 음식을, 한 솥에서 둘러나온 음식을 같이 먹기 때문에 식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평등, 그 공간에 있는 대중들은 같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평등 공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기식으로 수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삼정육, 오신채, 오신채는 파, 마늘, 달래, 부추, 무릇이라고 해서 흥거라고 하는 그런 식재료들을 안 드시는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 오신채를 안 먹느냐? 그것은 냄새가 많이 나니까 대중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라면 먹고 오면 그 라면 먹은 냄새가 확 풍기잖아요. 그렇듯이 스님들처럼 이제 채식을 하시고 그 오신채를 안 드시는 스님들이 계시는 공간에 누군가 오신채를 먹고 오면 그 냄새가 굉장히 대중들에게 역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수행에 방해가 되는 면도 있고요. 날로 이런 오신채를 먹으면 분심, 성내는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진애심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이런 5가지 식재료를 익혀 먹으면 음심을 일으켜서 수행에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오신채가 또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또 혈관 건강에도 좋고, 또 비타민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영양소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의 맛을 내는데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제과자들은 즐겨 먹는 거잖아요. 파, 마늘, 달래, 부추 이런 거 다 즐겨 먹는 음식이라서 이제 마을의 식문화하고 절집의 식문화가 좀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것에 요 오신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스님들이 오신채를 안 드셔도 오신채 역할을 하는, 그런 양념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이런 냄새나 이런 걸 없애면서도 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산초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보완식들이 있는 거죠. 그게 사찰 음식의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찰 음식 치유 명상의 원리에서 첫 시간에는 이런 사찰 음식의 전통과 특징들을 살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조금 이어서 2번째 시간에는 사찰 음식을 어떻게 치유와 명상으로 활용할까, 이 얘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